한영자의 복수 시작. 35년을 속았습니다. 남편도 가족도 한영자가 믿어온 모든 것이 그날 밤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한영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증오를 냉정함으로 바꾼 여자가 드디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봉이 현관문을 나간 그날 밤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잠든 뒤 한영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눈물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하나를 적었습니다. 이강혁. 최화영의 30년 그림자였습니다. 오장미도 강백호도 경찰도 찾지 못하고 있던 그 남자를 한영자가 먼저 찾아냈습니다. 드림호텔 옆 낡은 카페였습니다. 구석자리.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앉는 그 자리에 한영자가 먼저 앉아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강혁이 들어서는 순간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이강혁 실장님.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영자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거래해요. 당신 손으로 쓴 진술서. 30년치 전부. 이강혁은 그날 밤 오피스텔로 돌아가 새벽 4시까지 썼습니다. 최화영이 시킨 모든 것을. 날짜별로. 사건별로. 손이 떨릴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공증 도장을 찍어 한영자의 손에 건넸습니다. 진술서가 검찰에 들어간 바로 다음날이었습니다. 최화영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영자는 전화를 받는 순간 아무 말 없이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소는 드림호텔 38층 라운지였습니다. 최화영의 구역이었습니다. 최화영은 자리에 앉자마자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강남봉을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라고. 두 아이의 아버지라고. 한영자가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강남봉을 지키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감옥에 가는 걸 보러 온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화영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완벽하게 유지해온 냉정함의 껍데기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30년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35년 결혼 생활이 끝났고 남편은 다른 여자를 사랑했으며 그 남자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담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상견례 자리에서 남편의 불륜이 폭로되고 그 입으로 직접 살인 가담을 자백하고 경찰에 연행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봤다. 35년이라는 세월이 그날 밤 마대창 저택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 났다. 무너질 이유는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강남봉이 현관문을 나간 그날 밤 나는 두 아들 사이에서 잠깐 눈을 감았다. 강준호가 내 손을 잡고 있었고 강백호가 내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 온기가 고마웠다. 그 온기 덕분에 눈물이 멈췄다. 아들들이 잠든 뒤 나는 식탁에 혼자 앉았다.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다. 울 시간이 없었다. 최화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최화영은 어떤 수를 쓸지 모른다. 30년을 살아남은 여자다. 마대창 회장의 며느리 자리를 30년 동안 지켜온 여자다. 구멍이 있으면 반드시 빠져나간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구멍을 먼저 막아야 했다. 그 구멍의 이름은 이강혁이었다. 나는 종이 위에 이름을 적었다. 이강혁. 60대 초반. 드림그룹 최화영 비서실장 30년. 퇴직 후 행방불명. 검찰에 서류 제출 확인. 이후 잠적. 오장미와 강백호도 이강혁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아이들도 빠르다. 강백호는 머리가 좋고 오장미는 집요하다. 하지만 나는 더 빨라야 했다. 이유가 있었다. 오장미는 이강혁을 증인으로 세우려 할 것이다. 강백호는 공범으로 처리하려 할 것이다. 둘 다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최화영의 변호인단은 이미 이강혁의 자백을 흔들 논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강남봉을 조종한 사람이 이강혁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이상 최화영 측은 이강혁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전략으로 나올 게 분명했다. 30년 충성하다 버림받은 남자가 앙심으로 만든 자료라고. 불법으로 타인을 조종한 자의 제보라고. 판사가 흔들릴 수 있었다. 나는 다른 것이 필요했다.
이강혁이 직접 증언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 이강혁이 30년 동안 채화영을 위해 저질러온 일들을 정리한 그의 손으로 쓴 자필 공증 진술서. 그것이 있어야 채화영이 법정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완전히 닫힌다. 나는 강백호가 아버지 강남봉의 동선을 추적하면서 남긴 메모를 다시 꺼냈다. 이틀 전 오후 3시 강남봉이 드림호텔 옆 카페에서 이강혁을 만났다. 기지국 기록이 그것을 뒷받침했다. 이강혁이 자주 가는 카페라고 강백호는 적어놓았다. 화려한 드림호텔 바로 옆인데도 허름한 곳이라고. 다음날 아침 나는 그 카페를 찾아갔다. 낡은 건물 1층에 자리한 작은 카페였다. 테이블이 10개도 되지 않았다. 인테리어도 없고 간판도 허름했다. 드림호텔의 유리 외벽이 바로 옆에서 번쩍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 카페는 마치 세월이 멈춘 것처럼 낡고 조용했다. 나는 카운터 앞에 서서 주인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강백호가 찾아낸 이강혁의 예전 사내 프로필 사진이었다. 카페 주인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자주 오는 손님이라고 했다.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서 아메리카노 한 잔만 시키고 두어 시간씩 있다가 간다고. 매일 오는 건 아니지만 이번 주도 한 번쯤은 올 것 같다고. 나는 카페 구석 자리를 바라봤다. 창가에서 가장 먼 자리. 입구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 누군가를 만나기 좋은 자리가 아니라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앉는 자리였다. 나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그 자리에 앉았다. 기다리기로 했다. 3시간이 흘렀다. 두 번째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을 때 카페 문이 열렸다. 60대 초반의 남자. 잘 차려입은 양복이었지만 어딘가 구겨진 느낌이었다.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지만 눈 밑에는 뚜렷한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오래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카운터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뒤 아무것도 살피지 않고 곧장 구석 자리로 향했다. 자리에 앉으려다가 나를 발견했다. 이강혁의 눈이 굳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앉으세요, 이강혁 실장님. 이강혁이 뒤로 물러서려 했다.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도망가셔도 된다고. 하지만 내가 먼저 찾아왔다는 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다는 거라고. 오장미 씨와 강백호도 찾고 있고 경찰도 곧 올 거라고. 그래도 가시겠다면 막지 않겠다고. 이강혁이 멈췄다. 그의 눈이 나를 살폈다. 경계심과 피로함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저는 체포하러 온 게 아니에요. 거래하러 왔어요. 이강혁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아메리카노 잔을 두 손으로 감쌌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당신이 한영자 씨요? 강남봉의 아내. 맞아요. 남편한테 들었겠군요. 내가 조종했다고. 들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강혁이 먼저 말을 이었다. 사과는 안 한다고. 강남봉이 한 일은 조종과 상관없이 강남봉이 선택한 거라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강혁이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는지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나는 계속했다. 그래서 당신한테 화내러 온 게 아니라고. 그쪽은 그쪽대로 할 일을 한 거고 내 남편은 내 남편대로 선택한 거라고. 지금 내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채화영이 재판에서 무죄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강혁이 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계속했다. 검찰에 넘긴 서류가 잘 정리됐다고. 강백호가 확인했다고. 그런데 부족하다고. 채화영 변호인단이 어떻게 나올지 아냐고. 이강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나는 설명했다. 그 서류를 이강혁이 제출했다는 걸 알면 제일 먼저 이강혁의 신뢰성을 공격할 거라고. 30년 충성하다 버림받은 남자가 앙심으로 만든 자료라고. 강남봉을 불법으로 조종한 사람이 제출한 서류라고. 판사가 흔들릴 수 있다고. 이강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당신이 직접 손으로 쓴 진술서. 채화영이 30년 동안 당신에게 지시한 것들을 날짜별로, 내용별로 당신 손으로 직접 정리한 것. 공증까지 받아서. 이강혁이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드림호텔의 유리 외벽이 오후 햇살에 반사되어 번쩍이고 있었다. 내가 그걸 써주면 나도 처벌받아요.
공범 자백이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왜 내가 그걸 써야 합니까? 나는 잠깐 그를 바라봤다. 60대 초반의 남자. 30년을 한 여자에게 바친 남자.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선택하는 걸 보고서야 모든 것이 뒤틀린 남자. 불쌍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그 감정은 필요 없었다. 당신이 그 서류를 쓰면 나는 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할게요. 강남봉 사건에서 당신이 협조한 것, 자진해서 검찰에 서류를 제출한 것, 자백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 그걸 근거로 감형을 요청할게요. 당신이 그걸 왜 해줍니까? 당신 남편을 조종한 사람인데. 내 남편이 잘못한 건 내 남편 책임이에요. 당신이 보여준 증거가 사실이었다면 당신이 조종했다고 해서 내 남편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내 남편 걱정을 할 시간이 없어요. 채화영이 더 중요해요. 이강혁이 나를 오래 바라봤다. 냉정한 사람이네요.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한참 침묵이 흘렀다. 이강혁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한마디를 꺼냈다. 나는 채화영을 사랑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웃기죠? 30년을 옆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하면서도 그게 사랑인 줄 알았으니까. 아니,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 여자가 나를 보는 눈빛 하나면 충분했어요. 다른 건 필요 없었어요. 강남봉 때문에 돌아선 거예요? 강남봉 때문이 아니에요. 이강혁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오래 접었다 폈다 한 흔적이 역력했다. 펼치지는 않고 테이블 위에 그냥 내려놓았다. 채화영이 강남봉한테 한 말이 있어요. 통화 중에 녹음된 거예요. 제가 운전석에서 들었죠. 강남봉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강혁은 개예요. 시키는 건 다 해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내뱉는 이강혁의 얼굴이 너무나 담담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깊은 상처처럼 보였다. 개. 30년을 바쳤는데 개였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다.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정말로. 하지만 그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은 냉정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끝내야죠. 이강혁이 나를 바라봤다. 당신이 쓴 진술서가 법정에서 채화영의 목을 조이는 순간 그게 30년에 대한 답이에요. 채화영이 법정에서 빠져나가면 당신의 30년은 그냥 허비된 거예요. 진술서를 써야 당신 30년이 의미가 생겨요. 이강혁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오므라들었다.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앞에 내려놓았다. 이강혁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읽어내려가는 눈이 천천히 굳어갔다. 이게 어디서 났습니까? 채화영 변호인단이 준비 중인 반론 전략이에요.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입수한 거예요. 서류에는 채화영 변호인단의 전략이 담겨 있었다. 이강혁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논리. 강남봉 조종 사실을 역이용해 이강혁을 주범으로 몰고 채화영을 피해자로 전환하는 구도.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에는 이강혁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 계획이 들어있었다. 채화영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이죠? 법정에서도 똑같이 할 거예요. 30년간 당신을 이용한 것도 모자라 재판에서도 당신을 방패로 쓰려는 거예요. 당신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서 진술 자체를 무효로 만들려는 거예요. 이강혁의 눈빛이 굳어졌다.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는 손이 느렸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당신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채화영이 당신을 먼저 써버려요. 긴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서 드림호텔의 간판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어느새 해가 기울어 있었다. 카페 안에 손님이 한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강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술서를 쓰면 당신이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했죠. 약속해요. 약속을 지킬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강혁이 녹음기를 바라봤다. 방금 제가 한 말 전부 녹음됐어요. 이게 당신 것이에요. 내가 약속을 어기면 이걸 쓰면 돼요. 녹음기를 항상 들고 다니는 사람이군요. 35년 동안 믿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말에 이강혁이 처음으로 쓴 웃음을 지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이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쓰죠.
진술서. 그날 밤 이강혁은 오피스텔로 돌아가 테이블에 앉아 펜을 들었다. 흰 종이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30년. 30년의 기억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지 잠깐 망설이다가 이강혁은 쓰기 시작했다. 1994년 3월. 최화영 대표의 지시로 처음 처리한 일은 드림그룹 협력업체 대표 회유건이었다. 펜이 멈추지 않았다. 날짜, 내용, 지시자, 실행 방법, 결과. 30년치 기억이 하얀 종이 위로 쏟아졌다. 오복길 건, 마서린 건, 정숙희 건, 쌍카 건, 납품업체 비자금 건. 이강혁은 새벽이 될 때까지 쓰고 또 썼다. 새벽 4시 마지막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손목이 뻐근했다. 이강혁은 완성된 진술서를 오래 바라봤다. 테이블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최화영이 웃고 있는 사진. 스타 탤런트 시절 무대 뒤에서 찍힌 것이었다. 이강혁은 그 사진을 뒤집어 내려놓았다. 30년이었다. 그 30년의 끝이 이 종이 위에 쓰여 있었다. 다음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한영자가 문을 열자 이강혁이 서 있었다.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공증 받아왔습니다. 한영자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묵직한 무게였다.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거래예요. 한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강혁이 돌아서려는 순간 한영자가 불렀다. 이강혁 씨. 이강혁이 멈췄다. 30년을 사랑한 사람이 걔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아팠어요? 이강혁이 잠깐 뒤통수를 보인 채 서 있었다. 그 질문은 왜 합니까? 35년을 같이 산 사람이 다른 여자를 사랑했을 때 얼마나 아픈지 아는 사람이라서요. 이강혁이 돌아보지 않았다.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다. 한영자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문 앞에 서서 바라봤다. 봉투를 가슴에 꼭 안으면서. 같은 날 오후 한영자는 검사실 앞에 앉아 있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검사가 물었다. 이게 뭐냐고. 한영자가 대답했다. 이강혁 씨에 잡힐 공증 진술서예요. 30년치 최화영의 범죄 지시 기록이에요. 날짜별, 사건별로 전부 정리되어 있어요. 검사가 봉투를 열어 첫 장을 훑었다. 눈이 가늘어졌다. 이걸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이강혁 씨한테 직접 받았어요. 이강혁 씨를 만났다고요? 어디서요? 한영자가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먼저 찾았어요. 검사가 한영자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이 역력했다. 서류를 다시 한번 천천히 훑은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한영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검사실을 나와 복도 창가에 잠깐 멈췄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화영의 재판이 남아있었다. 마서린이 눈을 떠야 했다. 강남봉의 처벌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하나가 완성됐다. 나는 최화영을 증오했다. 하지만 증오만으로 싸우면 지는 법이다. 증오를 냉정함으로 바꾼 순간부터 나는 이미 이기고 있었다. 이강혁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사랑이 뒤틀리면 증오가 되고 증오가 냉정해지면 무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여자를 향해 그 무기를 겨눈 것이었다. 그날 저녁 한영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한영자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차분한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영자 씨, 오랜만이에요. 우리 한번 만나야 할 것 같지 않아요? 최화영이었다. 한영자의 손이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대답했다. 언제가 좋으세요? 최화영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였다. 겁을 먹었거나 아니면 아직 패가 남아있거나. 30년을 살아남은 여자다. 겁만으로 전화를 걸지는 않는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전화를 받는 순간 이미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최화영의 목소리가 귓속으로 들어오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다. 언제가 좋으냐고 물었고 최화영은 내일 오전이라고 했다. 장소는 드림호텔 38층 라운지. 자기 구역이었다. 좋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 깊어 있었다.
최화영이 먼저 만나자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했다. 이강혁의 진술서가 검찰에 들어갔다는 것을 최화영 측이 알았을 것이다. 변호인단이 보고했을 것이다. 그리고 최화영은 그 진술서가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했을 것이다. 이강혁이 단독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거래를 했다는 것까지 파악했을 것이다. 그 누군가가 나라는 것도 최화영이 나를 만나려는 이유는 하나였다. 거래를 끊으러 오는 것이다. 아니면 더 큰 거래를 제안하러 오는 것이다. 둘 중 어느 쪽이든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종이를 꺼냈다. 최화영이 꺼낼 수 있는 패를 하나씩 적어내려갔다. 이강혁 진술서 신뢰성 공격, 블랙박스 영상 조작 의혹 제기, 강남봉 진술 번복 유도,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나에 대한 무언가. 최화영은 30년간 마대창 저택에서 살았다. 드림그룹의 모든 것을 꿰고 있는 여자다. 나에 대해서도 뭔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알면서도 쓰지 않았던 것을 이 자리에서 꺼내려는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종이를 접었다. 무엇이 나오든 받아내면 됐다. 35년을 살았다. 35년 동안 버텼다. 최화영 한 명이 뭘 꺼내든 무너질 이유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드림호텔 38층 라운지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넓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이 펼쳐졌다. 탁 트인 전망, 하얀 테이블보, 은빛 커피잔,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다. 최화영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베이지색 재킷, 단정하게 올린 머리. 경찰서에서 연행되던 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미 변호인단이 보석 신청을 넣었고 허가가 난 것이었다. 나는 최화영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최화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오셨어요. 먼 걸음 하셨네요. 가까운 걸음도 아니었어요. 최화영이 커피를 따라줬다. 나는 받았다. 마시지는 않았다. 이강혁이 진술서를 썼더군요. 들으셨군요. 그걸 한영자 씨가 받아서 검찰에 전달했고요. 맞아요. 최화영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공포도 없었다. 오래 살아남은 사람 특유의 냉정함이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이 연기라는 것을 알았다. 30년을 마대창 앞에서 연기한 여자다. 눈빛 하나쯤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었다. 한영자 씨,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저도 그러려고 왔어요. 이강혁의 진술서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을 거예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최화영이 계속했다. 이강혁이 강남봉을 불법으로 조종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강혁은 공범이라고. 공범의 진술은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 변호인단이 이미 대응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재판이 시작되면 이강혁 진술서는 흔들릴 거라고. 나는 조용히 들었다. 최화영이 말을 마쳤을 때 나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다 들었어요. 그래서요? 최화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거래를 하나 하죠. 어떤 거래요? 이강혁 진술서를 검찰에서 회수해요. 한영자 씨가 나서면 가능해요. 그 대신 나는 강남봉에 대한 모든 민사소송을 취하해요. 강남봉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 측에서 탄원서도 제출해요. 나는 최화영을 바라봤다. 강남봉. 그 이름을 꺼냈다. 내 아픈 곳을 알고 찌른 것이었다. 35년을 같이 산 남자. 잘못을 저질렀지만 내가 낳은 두 아들의 아버지. 그 사람이 처벌을 덜 받을 수 있다면 이라는 감정을 건드리려는 것이었다.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최화영 씨,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오해요? 나는 강남봉을 지키러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최화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강남봉이 한 일은 강남봉이 책임져야 해요. 그게 오복길 씨 딸한테도 맞는 거고 강남봉한테도 맞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은. 최화영이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럼 뭘 원해요?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 짧고 명확한 대답이었다. 최화영이 나를 오래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미세한 균열이었지만 나는 보았다. 이강혁이 배신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한영자 씨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당신은 피해자예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뿐이에요.
그 바람 상대가 나인 게 억울하면 나한테 민사소송을 걸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잠깐 채화영을 바라봤다. 오복길 씨 알아요? 채화영의 표정이 굳었다. 오복길 씨는 호텔에서 딸의 유학을 부탁하러 당신을 찾아갔어요. 그냥 아버지였어요. 딸을 위해 낮은 자세로 부탁하러 간 아버지. 당신은 그 사람을 스패너로 때렸어요. 그리고 차에 치이도록 내버려뒀어요. 그 사람한테 딸이 있었고 그 딸이 오장미예요. 오장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가 충격으로 정신을 놓고 쌍둥이 동생을 빼앗기고 그 아이가 반찬 가게를 하며 혼자 모든 걸 버텼어요. 채화영이 입을 열지 않았다. 나한테 억울한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억울하니까요. 오복길 씨가 억울하고 오장미가 억울하고 정숙희 씨가 억울하고 마서린이 억울해요. 그 억울함이 법정에서 똑바로 다뤄져야 하는데 당신이 빠져나가면 그게 무너지잖아요. 채화영이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맑은 하늘 아래 선명했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감동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영자 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억울하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하고 논리가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해요. 나는 그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채화영 앞에 내려놓았다. 채화영이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읽어 내려가는 눈이 점점 느려졌다. 이게 뭐예요? 이강혁 진술서 외에 우리가 따로 확보한 자료예요. 당신 변호인단도 모르는 것들이에요. 서류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는 드림호텔 주차장 관리 직원의 진술서였다. 오복길 사고 당일 밤 채화영의 차량이 주차장 인근에 45분간 정차해 있었다는 내용. 그 직원은 당시 채화영 측으로부터 입막음 금액을 받았고 그 금액의 이체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쌍카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의 진술서였다. 쌍카가 죽기 전 자신이 채화영의 지시로 마서린을 치었다고 말했다는 내용. 수감자가 직접 서명한 자필이었다. 세 번째는 채화영이 강남봉에게 보낸 메시지 복원 내역이었다. 삭제된 메시지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한 것으로 그 안에 오복길 사고 당일 강남봉에게 보낸 문자가 있었다. 지금 당장 나와. 처리할 게 있어. 채화영의 손가락 끝이 서류 위에서 떨렸다. 어디서 났습니까, 이게? 이강혁이 30년 동안 모아온 것들이에요. 진술서에만 쓴 게 아니에요. 증거도 남겨뒀더라고요. 채화영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냉정함의 껍데기가 아주 조금 벗겨진 것 같았다. 이강혁이 이 정도까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보태지 않았다. 채화영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말은 하나였다. 채화영 씨, 이 자료들이 이미 복사본으로 3군데에 보관되어 있어요. 저한테도 강백호한테도 그리고 담당 검사한테도요. 당신이 어떤 수를 써도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채화영이 나를 바라봤다. 그래서 뭘 원합니까? 재판에서 싸우지 마세요. 변호인단한테 반론 전략 접으라고 하세요. 이강혁 신뢰성 공격하지 말고 블랙박스 조작 의혹 제기하지 말고 가명을 위한 자백과 반성으로 가세요. 채화영이 비웃음을 지었다. 그게 거래예요? 그냥 항복하라는 거잖아요. 거래예요. 당신이 반론 전략을 포기하면 나는 이 추가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아요. 지금 검찰이 가진 것만으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해요. 추가 자료가 들어가면 형량이 달라져요. 들어가지 않으면 최소한의 여지가 남아요. 채화영이 창밖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35년을 기다린 사람이다. 이 정도 침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채화영이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마셨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한영자 씨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면서 후회 안 해요? 무슨 후회요? 강남봉이에요. 이 과정에서 강남봉이 받을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내가 반론을 포기하면 강남봉 사건도 다시 들여다볼 거예요. 당신 남편이에요. 35년을.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채화영을 바라봤다. 이 여자는 끝까지 나의 감정을 건드리려 했다.
강남봉. 35년. 두 아이의 아버지. 그 단어들을 꺼내 나를 흔들려는 것이었다.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강남봉의 얼굴이 떠올랐다. 현관문을 나서던 뒷모습.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던 얼굴. 35년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가 물러갔다. 나는 눈을 떴다. 후회 안 해요. 채화영이 나를 바라봤다. 강남봉은 강남봉이 한 일을 책임져야 해요. 내가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강남봉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복길 씨를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억울하지 않아야 해요. 딸한테 아버지의 죽음이 제대로 다뤄졌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게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거예요. 채화영이 오래 나를 바라봤다. 라운지 안에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정적이 내려앉았다. 채화영이 먼저 시선을 내렸다. 변호인단한테 연락해 볼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필요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가방을 챙겼다. 채화영이 말했다. 한영자 씨. 나는 멈추지 않고 돌아봤다. 이강혁이 30년 동안 나를 사랑했다는 거 알아요?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잠깐 느꼈다. 알아요. 그 사람이 불쌍하지 않아요? 나는 채화영의 눈을 바라봤다. 불쌍하죠. 그런데 불쌍한 것과 잘못한 것은 달라요. 그 사람도 죗값을 치러야 해요. 당신도요. 채화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라운지를 나왔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가방 속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다. 빨간 불빛이 켜져 있었다. 채화영과의 대화가 전부 담겨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1층 로비로 나오자 바깥 햇살이 쏟아졌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강백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2번의 신호. 강백호가 받았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됐어. 백호야. 진짜요? 반론 전략 접는다고 했어요? 연락해보겠다고 했어. 그 말이면 충분해. 강백호가 잠깐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어떻게 그걸 혼자 하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웃었다. 오장미한테도 알려줘. 이강혁 찾는 거 이제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이강혁이 직접 검찰에 출두할 거야. 내가 설득했어. 이강혁이 출두한다고요? 어제 약속했어. 탄원서 써줄게. 강백호가 잠깐 말을 잃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이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날이었다. 강남봉이 집을 나간 그날 밤부터. 전화를 끊었다. 나는 걸음을 옮겼다. 드림호텔의 그림자를 벗어나자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시원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시원함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판이 남아 있었다. 마서린이 눈을 떠야 했다. 오장미의 이름이 제대로 회복되어야 했다. 정숙희가 두 딸 곁에서 웃어야 했다. 하지만 오늘 또 하나가 완성됐다. 나는 채화영을 증오했다. 그 증오가 냉정함이 됐다. 그 냉정함이 이강혁의 진술서가 됐고 추가 증거가 됐고 오늘 이 자리에서의 거래가 됐다. 분노로 싸우면 눈이 흐려진다. 눈이 흐려지면 구멍이 생긴다. 나는 그 구멍을 허락하지 않았다. 채화영, 당신이 쌓아올린 30년이 무너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한영자의 발걸음이 서울 한복판을 가로질렀다.